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게임 노베나 디아블로스 어나더, 무려 노베나 디아블로스 전작에 이어서 나온 확장팩인데, 전작 굉장히 재밌게 했죠. 그때는 뭐 우리가 채팅으로만 이렇게 소통하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엔 좀 확장팩 새롭게 또 캠도 켜놓고 해봅시다. 공포 게임인데 저는 겁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무서워할까봐 걱정이 많이 되고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원래 이 원작이 재밌었기 때문에 확장팩도 얼마나 재밌을지. 자, 시작을 해보죠. 이 게임은 자동 저장만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오프닝 봐야죠. 오프닝 봅시다. 이 게임은 픽션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소재는 이런 말 나오면은 이것도 픽션이라고 나오는 게 거의 실화 아니야?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못 읽었다. 오씨. 오씨. 뭐야? 선택까지 8일. 오늘 10월 25일 아니죠? 전국에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 내일은 간만에 가족들과 나들이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상 날씨였습니다. 아이씨, 맑기는 무슨. 나는 그렇게 투덜거렸다. 라디오에서 하는 이야기와는 달리 도로는 안개로 자욱했다. 방금 전까지 없던 갑작스러운 안개. 도심에서 꽤나 떨어진 산골이라지만 뭐 이따위로 갑작스럽담. 자동 진행은 뭐지?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 내비게이션에 어울리지 않는 밝은 목소리가 울린다. 아,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거구나. 그럼 자동 끕시다. 지박제라고 쓰여진 표지판이 안개를 뚫고 보인다. 내용은 똑같나? 제대로 왔군. 조금 흥분한 나는 엑셀을 살짝 더 세게 눌렀다. 차는 안개를 스치며 지박제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차는 흐릿한 안개로 휩싸인 길을 계속 달린다. 안개 때문에 주위 배경이 보이지 않으니 흡사 같은 길을 계속해서 달리는 느낌이다. 잘 가고 있는 거야 이거? 어쩐지 몰려오는 불안감에 나는 핸들을 검지로 툭툭 건드렸다. 잘 가고 있는 거겠지? 최현상의 시사쇼. 오늘 모실 게스트는 모두가 잘 아는 프로그램이죠. 뉴스트레이드의 PD 김석훈 PD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석훈 PD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긴장하셨나봐요. 라디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린다. 내 입사 선배이자 인정받는 PD이며 이번 내 취재를 극렬히 반대한 김석훈 PD의 목소리다. 솔직히 지금은 김 선배의 목소리조차 듣기 싫지만 선배가 혹시 이번 취재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일부러 시간에 맞춰 주파수를 돌려둔 거다. 이런 일을 하면서 마냥 뿌듯하지만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저희 뉴스 트레이스는 신뢰로 먹고 사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큰 무리를 빚은 적이 있었죠. 저희도 참 내부적으로 반성을 많이 했고. 내 이야기를 하고 있군. 오씨.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핸들을 한 대 쳐본다. 어쨌거나 저 일은 명백히 내가 잘못한 부분이다. 김 선배 역시 뉴스트레이스의 일원으로서 피해를 봤다고 할 수 있는 인물이고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김 선배를 욕할 이유는 없었다. 그래, 어디까지나 내 실수였으니까. 뉴스트레이스, 국내에서 가장 신뢰를 받고 있는 최고의 시사저널 프로그램이다. 시사저널 PD를 꿈꾸던 내게 있어 뉴스트레이스는 내 꿈이었고 나는 그 꿈을 위해 브레이크 없이 달려와 여기까지 섰다. 염원해왔던 뉴스트레이스의 PD. 하지만 그 뉴스트레이스의 신뢰도를 깎아먹은 PD. 그 한심한 놈이 바로 나인 거다.
나는 한심한, 여러분 저는 한심한 지금 역할이에요. 저는 한심맨. 그나저나 이상하군. 묘하게 같은 길을 헤맨다는 느낌이다. 설마 길을 잃어버렸나? 300m 전방에 있어. 오른쪽 방향입니다. 때마침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한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지만 나는 습관처럼 방향 지시 등의 스위치를 올렸다. 그 외에도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서요? 쓸데없는 고집이라던가 그런 게 가끔 진실을 파헤치는 걸 방해할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런 고집을 부리는 후배들을 보면 답답하죠.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을 믿어버렸다간 그건 그만큼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거든요. 아이씨, 뭐라는 거야 이 자식. 결국 욕을 뱉어버렸다. 김 선배는 명백히 나를 향해 말하고 있었다. 내가 지금까지 조사한 것들을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치부하는 것이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김 선배가 내 취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안다. 그래, 솔직히 이해도 된다. 하지만 저런 뒷담화를 듣고 기분 좋은 사람은 없다. 나는 괜한 라디오를 노려봤다. 하지만 라디오를 노려본다고 해서 김 선배의 입을 다무게 할 수도, 하다못해 내 의중을 전달할 수도 없다. 나는 포기하고 라디오로 손을 뻗었다. 아이씨, 음악이나 듣자.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라디오가 이상하다. 나는 라디오의 주파수를 여기저기 돌려보았다. 어이씨, 왜 이래 이거? 가뜩이나 음산한 곳인데 라디오까지 이러니 오싹한 느낌마저 든다.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갑자기 나온 커브길에 나는 라디오에서 시선을 뗐다. 이런 산길에서 항상 조심해야 하는데 자칫 위험할 뻔. 어? 갑작스레 차가 짙은 안개 속으로 들어간다. 오이씨, 뭐야 이거? 시야는 완전히 가려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다. 오이씨, 계속 직진입니다. 오이씨, 직진? 하지만 방금 전에 분명 커브길이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섬뜩함에 나는 신경을 곤두세웠.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차는 도로를 이탈하기 직전에 멈춰섰다. 그대로 직진했으면 가드레일에 받아 사고가 날 뻔했다. 계속 직진입니다. 아이씨, 직진입니다. 직진입니다. 아씨, 내비 고장났어. 아, 할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거 차 이거. 나는 맛이 가버린 내비게이션과 어쩐지 엔진이 꺼져버린 차를 번갈아 노려보았다. 에이씨, 내 다시는 다시는 진짜 이거 중고차 안 살 거야. 방금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망할 안개 속에서 나가자. 야씨, 야 제발. 오 예. 아이씨. 아이씨. 똥차가. 아, 내 차를 똥차라고 말하는 게 나는 너무 속상한데. 예. 이번 취재는 여러모로 느낌이 좋지 않다. 머릿속으로 김 선배의 얼굴이 스친다. 날 설득하던 그 굳은 얼굴. 결국 김 선배가 옳았다고 증명되면 진정하자. 그냥 차가 고장났을 뿐이다. 막상 차에서 내리니 막막하다. 안개 때문에 여기가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유일한 이동수단은 퍼져버렸다. 오늘 내로 지박제 여관에 도착했어야 했는데 취재 일정이 꼬이게 생겼군. 어쩔 수 없지. 일단 나는 팀장님에게 연락을 취하기로 했다. 말도 안 듣고 취재하러 뛰쳐나간 놈에게 좋은 소리를 하실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보고할 건 해야 되니까. 뭐야?
통화 불능 지역? 내가 그렇게 깊이 들어왔나? 뭐야? 나는 이것저것 시도해봤지만 외부와의 연락은 되질 않았다. 아이씨, 되는 일이 없네. 씨. 아이, 대화까지 스킵되네. 씨. 한참을 걸어갈 각오도 해야 될 것 같다. 차는 일단 여기에 둘 수밖에 없겠네. 나는 차 안에서 몇 가지 물건들을 챙겼다. 그리고 백팩을 맨 채 도로를 걷기 시작했다. 너무 외진 곳이 아니면 좋으려만. 그렇게 몇 분 정도 걸었을까? 저건 소망 언덕마을? 어둑해진 주변을 둘러보았다. 벌써 해도 지기 시작했고 아무래도 오늘은 이 마을에서 쉬고 가야 될 것 같다. 마을이라면 외부랑 연락할 방법 정도는 있을 거고 어쩌면 더 나아가 내가 조사하는 사건에 대한 인터뷰를 딸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표지판을 따라가면 마을이 나올련가. 너무 멀리 있지만 않으면 좋겠는데. 마을은 생각보다 멀리 있는 듯했다.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오늘 발음이 왜 이렇게 세지? 어느새 해는 져버렸고 달빛이 안개에 푸르게 반사된 길이 펼쳐져 있었다. 저 나무는 뭐지? 기이한 나무다. 비쩍 말라 죽어가는 나무에 메어진 흰 천들은 희미한 바람에 천천히 움직이고 그걸 멍하니 보고 있자니 온몸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소름이 돋았다. 아이씨, 기분 나쁘게 생겼네. 나는 닭살이 올라온 팔을 문지르며 나무를 지나쳤다. 바람이 나무와 천을 스산하게 스치는 소리가 점점 멀어진다. 여긴가 보군. 나는 잠시 마을 전경을 바라보았다. 을씨년스러운 안개가 넓게 퍼진 마을의 입구는 발을 딛기가 꺼려질 정도로 음습해 보였다. 낡고 허름해 보이는 건물들, 그 건물들 사이로 삐쭉 튀어나와 있는 앙상한 가지들, 옅은 바람에도 비걱거리는 창문들. 아이씨, 가릴 처지냐?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부정적인 감상을 털어냈다. 그리고 그 안으로 천천히 발을 디뎠다. 그저 하루 정도 쉬고 갈 생각으로. 어우씨. 여러분, 저 내용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소망 언덕 마을은 밖에서 보이는 것보단 나쁜 느낌의 마을은 아니었다. 안개가 자욱한지라 공포 영화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여기저기에 돌아다니는 마을 주민들을 보니 핸드폰도 안 터지는 오지치고는 제법 사람 사는 동네라는 느낌이 든다. 우선 가장 급한 일부터 처리하자. 근처에서 전화를 빌릴 만한 곳이 있을까? 나는 주변을 돌아보다가 내 쪽으로 다가오는 마을 사람을 보고 그쪽으로 다가갔다. 저기 실례합니다. 나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내가 불려세우려던 마을 사람의 눈빛은 어딘가 텅 비어 있었고 앙상하게 마른 몸은 섬뜩함을 자아내고 있었다. 흡사 마약 중독자를 보는 듯. 그 남자는 나를 보고는 슬쩍 웃어 보이더니 불안한 발걸음으로 나를 스쳐 지나. 소리 괜찮죠? 어이씨, 뭐야, 섬뜩하게. 왠지 기분이 나빠졌다. 나는 오싹해진 양팔을 문지르며 뒤를 돌아보았다. 남자는 비척거리는 걸음으로 어디론가 걷더니 이내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린다. 문득 이상하게 낯이 익은 남자라고 생각했다. 누굴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다가 다시 발을 옮겼다.
몇 분쯤 걸었을까? 나는 어떤 건물 앞에 도착했다. 건물에는 소망여관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런 곳에도 여관이 있네.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여관 문을 밀어 열었다. 여관이라면 유선전화 정도는 있겠지. 어, 갑자기 안정된다. 오래된 디자인의 시골에서나 볼 법한 여관이었다. 하지만 냄새가 나거나 더럽진 않았다. 이 정도면 만족이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카운터로 향했다. 카운터에 앉아있던 여관 주인은 날 흥미로운 눈으로 바라본다. 손님 자체가 별로 없는 곳이라 그런가? 나라는 손님에 대해 호기심마저 가지고 있는 눈치다. 한 명이시오? 오씨. 방 드릴까? 저 그 전에 전화 좀 쓸 수 있을까요? 전화? 네. 급하게 연락할 곳이 있는데 핸드폰이 안 터져서요. 아이고 저런, 이거 어쩐다? 네? 여기가 안개가 좀 지독해요. 한번 안개가 끼면 바로 코앞도 겨우 보이고, 안개가 이 모양이니 대중교통도 이맘땐 여기까지 못 와요. 그리고 이상하게 전화도 먹통이 됩디다. 여관 주인은 그렇게 말하며 자기 앞에 놓여진 수화기를 들어 보인다. 아씨. 전화 먹통이야. 주인은 여기저기에 전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는 먹통이었다. 봐요, 이 모양이라니까. 그럼 외부와 연락이 아예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러게 왜 하필 이럴 때 여기 오셔서 출장 오신 거요? 네.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온 건데 보고 없이 기다리긴 제가 좀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이 살다 보면 운 나쁜 날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소? 걱정은 마셔. 이 일대가 이런 걸로 유명하니까 면사무소에서 사유서 같은 거 떼주거든. 일자리에서 잘리거나 하진 않으실 거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 기묘한 안개는 일종의 천재지변처럼 처리되는 모양인데 정말 그런 게 있다는 건가? 우리나라에 이런 안개가 있다는 이야기는 생전 처음 듣는데 나는 의아함이 가득한 눈으로 여관 주인을 바라보았지만 여관 주인은 별 신경 쓰지 않고 숙박기록부에 무언가를 끄적이고 있었다. 그래도 하루 이틀이면 안개가 거칠 거요. 안개가 거칠 때까지만 푹 쉬다 가십시오. 마을 내부는 안개가 그리 심하지 않아서 지내는데 크게 불편할 것도 없을 거고, 안개가 하도 끼어대니까 마을 내부에 슈퍼도 있고 뭐 있을 건 다 있어요. 별 수 없군요. 그러면 방 하나 주세요. 그럼 여기에 이름이랑 적으시오. 나는 숙박기록부에 이름을 적었다. 여기요. 저 근데 통신이 두절되면 카드도 안 되겠죠? 현금 없어요? 네, 얼마 없네요. 에잉, 후불로 달아둘 테니 안개 거치면 내쇼. 박준성 씨라. 됐습니다. 여기 키 받으십시오. 방은 301호로 가시면 되고. 네, 감사합니다. 뭘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나는 씩 웃는 여관 주인에게 슬쩍 고개를 숙여 보이고 내 방으로 걸음을 옮겼다. 재수 없는 인간. 이나 때우지. 숙소 문을 연 나는 백팩을 집어던지며 발을 디뎠다. 내 숙소는 비교적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아니, 애초에 있는 게 별로 없었다.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적어도 바닥에 눕기가 불쾌하진 않을 정도는 되니까. 나는 겉옷을 벗으며 방 안으로 들어섰다. 난데없이 이게 뭔 꼴이냐.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여관 바닥에 벌렁 누웠다. 몸이 나른해지니 마음이 편해진다. 마음이 안정되니 머리가 맑아져 어지러웠던 생각들이 정리된다. 이럴 때가 아닌데. 머릿속에 지난 일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특종을 따냈었다. 기이하게 죽은 남자의 시신, 그리고 주변에 뿌려진 증거들. 이건 완벽한 특종거리였다. 나는 그 누구보다 빠르게 취재했고 내 나름대로의 추론을 통해 그럴싸한 사건의 전말까지 그려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내 그런 보도는 멋지게 실패했다. 내 추론은 팩트가 아닌 소설이었던 거다. 내가 낸 오보는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날 믿고 취재를 허락한 김 선배는 커리어에 큰 타격을 받았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그토록 존경하던 김 선배와 사이가 서먹해진 건 나에겐 견책과 감봉 조치가 취해졌고 나는 내가 저지른 실패에 충격받아 한동안 멍하니 지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공허함 속에서 나는 오만호 기자를 만났다. 그거 하나로 뭔 인생 망한 것처럼 그래요? 준성 씨 꿈이 평생 실수하지 말자는 거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오만호 기자의 긍정적인 성격은 날 빠르게 정신 차리게 만들었다. 그래, 실수는 다른 공으로 만회하면 돼. 난 그렇게 다짐하며 이 사건에 뛰어들었다. 집단 실종 사건. 나는 언뜻 상관없어 보이는 전국적인 실종 사건들 사이에 꽤 그럴싸한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알아냈고 그 사건을 줬다가 이 지역까지 오게 된 거다. 하지만 이 지역은 최근 관광특구 개발 사업으로 인해 내비게이션의 지도와는 많이 달랐다. 내가 길을 잃은 것도, 내비게이션이 중간에 말썽을 부린 것도, 이 마을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것도 그것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여하튼 중요한 건 이 마을도 이 지역의 일부고 결과적으로 내 취재 범위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이 안개가 얼마 안 가 거친다고 하지만 그 시간도 아까운 지금 멍청하게 안개 속에서 시간을 허비할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 이 마을을 취재해 볼 것인가. 좋아. 나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기껏 나른해진 몸이 다시 긴장한다. 짐을 푼다. 기자 수첩을 꺼내 겉옷 안주머니에 넣어두고 작동되지 않는 핸드폰이지만 카메라 기능은 잘 돌아가고 있음을 확인한 후 콘센트에 충전기를 꽂아둔다. 배낭에서 취재 파일들을 꺼내 정돈하고 그리고 이건 오만호 기자가 선물해준 동화책이다. 이 책을 선물 받았을 때 초심을 잃지 말자고 들고 다니는 책이다. 잠시 망설이다 책을 한 켠에 세워둔다. 마지막으로 방에 놓여있던 생수병을 까서 한 모금 마시며 내 방을 쭉 돌아보았다. 나쁘지 않다. 깔끔하고 고요하니 하루 이틀간의 짧은 취재 사무실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상황 자체가 외부에 비해 좋지 않은 건 감안해야겠다. 하다못해 전화로 되면 좋았을 것을. 뭐야? 갑자기 울린 핸드폰 소리에 흠칫 놀랐다. 전파가 안 터지는 거 아니었나? 의아한 생각에 핸드폰을 보았다. 핸드폰에는 선택까지 8일이라고 쓰여진 문자만이 도착해 있었다. 발신인은 불명. 나는 핸드폰을 이것저것 조작해 보았지만 전파는 여전히 잡히지 않았다. 우연히 잡힌 전파에 누군가가 우연히 보낸 장난 문자가 도착한 걸까? 뭐야? 장난 문자라고 생각하면서도 굉장히 찜찜한 문자다. 나는 잠시 동안 핸드폰의 액정을 노려보고 있었다. 핸드폰을 놓쳐버렸다. 섬뜩한 기분이 들어 나는 조심스레 핸드폰을 다시 들었다. 강? 다시금 알 수 없는 문자가 발신인 불명으로 보내져 있었다. 나는 몇 분 정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지만 결국 이 수수께끼의 문자가 뭔지 알아낼 수 없었다. 결국 나는 핸드폰을 멀리 치워놓고 베개에 고개를 파묻었다. 오류 같은 뭐 그런 거겠지. 쓸데없는 데에 신경 쓰지 말고 자자. 자, 선택까지 7일. 어느 정도 내용이 기억이 나기 시작했죠. 이게 선택을 마지막에 해야 돼요. 무슨 선택을 한지는 보면 나오겠죠. 벌써 아침인가. 눈을 반쯤 뜬 채 주변을 둘러본다. 해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안개 때문인지 방은 어둡다. 나는 스멀스멀 이불에서 기어나왔다. 생각보다 보온이 잘 되는 바닥 덕에 이불에서 나오기가 싫었지만 어제 씻지도 않고 잤더니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일단 몸부터 씻자.
다행히도 뜨거운 물이 콸콸 잘 나온다. 마을의 위치도 그렇고 낡아 보이는 여관도 그렇고 해서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는데 뜨거운 물을 몸으로 받아내니 아침의 피로가 좀 가신다. 나는 찌뿌둥한 몸을 이리저리 주무르고 때리며 뜨거운 물을 한동안 맞고 있었다. 개운한 기분으로 씻고 나와서 시계를 보니 아직 굉장히 이른 시간. 일찍 잠든 덕분에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것 같다. 나는 잠시 창문 밖의 마을 풍경을 감상했다. 마을 전반에 깔린 안개 덕분에 빈말으로도 아름답다고는 할 수 없는 곳이었지만 고요하게 흐르는 분위기가 내 마음도 차분하게 만들어 어제의 불안감을 상쇄시켜주는 듯했다. 취재하기엔 좀 이르지만 미리 마을 지리를 익혀둬서 나쁠 건 없지. 모처럼 외지 마을에 왔는데 방 안에만 있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이 방에 있어봤자 할 것도 없다. 나가자. 방을 나서려는 찰나 또다시 핸드폰이 울렸다. 선택까지 7일? 또다시 알 수 없는 문자다. 장난 문자라고 치부하기엔 이상할 지경이다. 분명히 전파가 연결되지 않는데 장난 문자만 도착한다. 하지만 여전히 의미는 알 수 없다. 애초에 뭔 선택을 말하는 거야, 씨. 나는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집어넣었다. 영문 모를 문자를 받고 나니 기분이 영 좋지 않았다. 카운터에는 여관 주인이 앉아 있었다. 꽤 이른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방금 일어났다던가 하는 기색은 없었다. 아니, 왜 벌써 일어나셨어? 푹 주무시지 않고. 주인이 나를 바라보며 의아한 듯 말했다. 원래 일찍 일어나는지라. 근데 뭐 깽김에 이 근처도 좀 돌아보려고요. 주인 아저씨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이 마을 사람들은 원래 일찍 일어납니다. 대신 1시쯤엔 대부분 집에 돌아가요. 1시요? 오후 1시요? 최근 마을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취재하시려면 그 시간대는 피하셔야 할 겁니다. 저녁 식사 때까진 보통 건물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배고프시면 요 뒤에 삼색 식당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맛이 좋아요. 1시가 넘어도 문들을 닫거나 하진 않으니 그건 걱정 마시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1시부터 저녁까지 건물 안에만 있다는 거군. 일종의 통금 시간 비슷한 것이 모양이다. 이해할 수 없는 생활 패턴이지만 외부인인 내가 그것까지 일일이 따지고 들어갈 필요는 없겠지. 네, 감사합니다. 난 그렇게 말하고 여관을 나섰다. 굉장히 지금 이상한 마을이에요. 통금 마을. 응? 그런데 내가 저 아저씨에게 취재 이야기를 꺼냈던가? 내 기억에 분명 다른 말로 얼버무렸던 것 같은데.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여관 주인은 이쪽을 바라보며 능청스럽게 웃고 있었다. 급작스럽게 기분이 나빠져 나는 빠른 걸음으로 여관을 나섰다. 이상해. 이런 답답한 안개에도 불구하고 아침 공기는 꽤 시원했다. 정체불명의 안개는 여전히 마을을 뒤덮은 상태지만 어제의 그 도로처럼 심하지 않았다. 지금도 멀리 있는 건물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적어도 근처에 뭐가 있는지는 잘 보이니까. 자, 그럼 마을을 한번 돌아볼까. 마을을 둘러보던 나는 어느덧 강변에 우두커니 서 있다. 안개가 짙게 깔린 강변에 멍청이 서 있던 나는 고개를 살짝 저어 정신을 차렸다. 강 근처의 모래가 바람과 함께 날아오고 어쩐지 불쾌한 물비린내가 안개에 섞여 퍼져나간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다행히 저쪽에 밖으로 향하는 길이 보인다. 저기로 돌아가면 마을이 나올 것 같긴 하다. 이상하다. 내가 어쩌다 이런 곳까지 들어온 거지? 머리를 긁적이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뭐지? 이곳은 뭔가 이상하다. 분위기라고 해야 할지 묘하게 짓눌리는 것 같은 감각이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섬뜩한 기분이 드는 거지? 마치 온몸의 감각이 여기를 떠나라고 외치는 듯하다. 그러나 나는 내 몸의 경고를 무시한 채 무언가에 홀린 듯 어디론가로 걸어 들어갔다. 불쾌한 냄새가 공기를 타고 스며들어온다. 냄새가 강해진다. 비릿한
듯한 어디선가 맡아본 불쾌한 냄새. 나는 걸음을 멈췄다. 뭐야? 냄새는 바로 앞에서 풍겨온다. 이 앞에 설마. 주변을 두리번거린다. 주변엔 어떠한 인기척도 없다. 거기에 용기를 얻어야 하는지 겁을 먹어야 하는지조차 헷갈린다. 나는 천천히 발을 움직였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조심스레 냄새가 나는 쪽으로. 뭐야? 이거 원본에 이런 거 없었어. 이거 오리지널에 이거 없었죠? 이거 달라졌어. 이거 뭐야? 아이씨, 나 사실 다 기억해가지고 안 무서운 척 플레이하려고 했는데 이거 모르는 게 나오네? 모르는 게 나오네? 고개를 돌려버렸다. 어느 정도 각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풍경을 바로 마주보기 힘들었다. 입을 틀어막은 채 숨을 고르며 마음을 진정시킨다. 나는 눈을 질끔 감았다가 마음의 준비를 하며 다시 천천히 눈을 떴다. 잘못 본 게 아니다. 사람처럼 보이는 무언가 거기 있었다. 마네킹 같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려 해도 저 앞에 놓인 것은 분명 그런 인공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래, 저건 분명 사람이다. 아니, 사람이었던 것이라고 해야 될까. 딱딱하게 굳어있는 창백한 피부가 눈에 들어온다. 피의 흐름이 멈춰버린 피부는 다시는 생기를 되찾지 못할 것이다. 축 처져 있는 몸에는 그 어떤 에너지도 느껴지지 않는다. 마치 정육점에 대충 늘어놓은 고깃덩이처럼. 올라오는 구토감을 참기 위해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뭐야?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정신을 차리려 노력한다. 자, 이성적으로 주변을 판단해보자. 사람이 죽어있다. 인형이나 모형 따위가 아닌 진짜 시체다. 그리고 그 주변엔 기이한 흔적들이 남아있다. 그 흔적들은 이 죽음이 평범하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살인, 그런 단어가 자연스레 떠오른다. 시체를 보았다는 충격에서 조금 벗어나니 본능적인 공포가 스멀스멀 기어올라온다. 살인자가 근처에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봐선 안 될 현장을 보고 만 건 아닐까? 하지만 그 공포 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혹시 나는 내가 쫓고 있던 집단 실종 사건을 떠올렸다. 이 실종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고 독특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그 공통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시체를 보자 분명히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다. 종교. 나는 다시 시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주변에 보이는 흔적들을 바라보았다. 혹시 이 괴상한 죽음이 내가 쫓는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그리고 이 죽음과 실종을 잇는 키워드가 종교라면? 그러한 가설에 이르자 나는 마치 기계처럼 몸을 일으켰다. 여전히 무섭다. 하지만 그것을 넘는 호기심이 내 몸을 움직인다. 어느새 카메라 세팅을 맞춘 핸드폰을 들고 나는 현장으로 한 걸음 다가가고 있었다. 신기하게도 시체를 보며 두렵다거나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사이가 서먹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내가 존경하는 PD인 김 선배는 늘 말해왔다. PD가 사건을 목격하면 그것이 어떠한 무게를 가지는지 본능적으로 필이 올 때가 있다고 말이다. 그래,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이 사건은 내가 쫓던 사건에 분명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어 있을 거라는 필이 온다. 만약 내가 헛짚은 거라 해도 상관없다. 이건 그 자체만으로 내 PD 인생을 바꿔놓을 거대한 특종이 되리라. 좋아. 정보가 될 만한 건 모조리 찍어두자. 일단 전경부터 기록하자. 핸드폰 플래시가 빛을 뿜으며 강의 전경이 기록되었다. 자, 천천히 둘러보자고.
나는 주머니에서 장갑을 꺼내며 조심스레 사건 현장에 발을 디뎠다. 현장을 족적으로 회전하지 않도록 최대한 외곽 쪽으로 돌면서 화면을 클릭하여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기이한 그림이다. 뭐야 이게? 의식 같은 건가? 섬뜩함을 느끼며 나는 그 그림의 형태를 자세히 기록했다. 계속 조사해볼까? 아씨 이거 찍기 싫은데. 시체가 거꾸로 매달려 있다. 일반적으로는 나올 수 없는 기이한 모습이었고 이런 형태로 사람이 죽어있는 장면은 무시무시할 정도로 섬뜩했다. 욕을 내뱉으며 공포를 밀어넣고 나는 침착하게 시체를 관찰해보았다. 시체는 날카로운 철근에 관통되어 있었다. 저 자세로 매달린 채 자기 자신의 가슴을 뚫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범인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나는 시체에 대한 정보를 기록했다. 계속 조사해볼까? 이 하얀 칸으로 다 채워질 때까지 지금 조사를 하는 거예요. 보자. 정박장의 일정표로 보이는 안내판이다. 과거 정박장으로 쓰였던 이곳의 과거를 알려주는 거의 유일한 흔적이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지금 이곳은 그저 끔찍한 현장일 뿐이다. 나는 안내판에서 눈을 돌렸다. 여기다. 뭐야, 인형이 있고 칼이 있고. 기이한 재단을 보니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재단에는 지프로 만든 인형이 놓여져 있었다. 이런 걸 재웅이라고 하지. 오컬트적 지식이 거의 전무한 나지만 TV에서 주어들은 지식 정도는 있다. 재웅을 바라보던 나는 그 정보를 기록했다. 자, 계속 조사해볼까? 이건 보드에는 긴 문장이 적혀 있었다. 알아보기 힘든 글자였다. 나는 그 보드를 좀 더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자세히 살펴보아도 어느 나라 문자인지 알 수 없었다. 주술적인 뭐 그런 건가? 주술적인 뭐 그런 게 뭔지는 나도 잘 모른다. 근처에 아무도 없는데도 아는 척이라니. 에이, 습관이야 습관. 그렇게 중얼거리며 나는 보드의 문자를 기록했다. 계속 조사해볼까? 여기 있네. 쓰레기들이 널려있다. 뒤적거려봤지만 정말 놀라울 정도로 쓰레기의 본분에 충실한 물건들이었다. 손을 들고 일어섰다. 종이박스 하나가 눈에 걸린다. 종이박스를 열어보았다. 박스는 비어있었다.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하나하나 여기 마우스를 요렇게 보다 보면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뭐야? 하나가 왜 안... 이거 했는데 왜 또 나오지? 사진을 안 찍었어? 널브러져 있는 노트를 펼쳐보았다. 노트에는 온갖 낙서들과 알아보기 힘든 그림들이 그려져 있다. 그 노트의 마지막 장에서 기록 하나를 발견했다. 죽기 전날 쓴 것으로 보이는 기록에선 피해자가 무언가 홀린 흔적이 있었다. 중요한 기록이다. 나는 그 부분을 기록했다. 계속 조사해볼까가 아니라 나 조사 다 했어. 좋아, 증거는 이 정도로 충분해.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고 나는 핸드폰에 찍힌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핸드폰에 담긴 기이한 사진들을 보니 기분이 이상해진다. 이 사진들이 날 특종으로 이끌어줄 것이라는 사실이 감정을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 나는 익숙하지 않은 현장에서 한 걸음 멀어졌다. 참고 있었지만 이제 슬슬 속이 울렁거린다. 피비린내에 파묻히기 전에 여길 떠나자. 아씨 또 뭐야? 아씨 나는 몸을 멈췄다. 인기척이다. 내 뒤에 누군가가 있다. 누구지? 설마 범인? 온 신경을 내 뒤에 집중한다. 아까는 미처 듣지 못한 옷깃 스치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나뿐 아니라 내 뒤의 상대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듯하고 마음을 다잡은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오씨.
나는 한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편하게 차려입은 채 멍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는 잔혹한 살인범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의 여자를 보자 한순간 긴장이 풀린다. 아, 저기 거기서 지금 어, 아니 저 잠깐만. 끔찍한 살인 현장, 그리고 한가운데 있는 나, 그리고 그것을 잔뜩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여자. 잠깐. 잠깐. 아니야. 당신 생각한 그런 게 아니야. 내려놔요. 그거 내려놔요. 나 아니에요. 나 아니야. 컴다운. 다가오지 마. 아니 안 다가갔어요. 나 멀어지고 있어요. 뒤로 가고 있어요. 뒤로 가. 너 누구야? 저 뒤에 시체는 뭐고? 오해하지 마시고 일단 선생님 그 내려놓으세요. 다가오지 말라고. 아니 전기 충격기가 뭐렇게 아니 안 다가 가는데. 나는 걸음을 멈추고 양손을 들어 보였다. 이 여자 정말 자칫하면 날 지져버릴 기세다. 아이 대화해. 당신 아니 오지 뭐 마세요. 하는 오지 마세요. 어이 그거 치우고 오세요. 이윽고 여자가 나에게 물었다. 표정이 조금 누그러진 것 같다. 저 방송국 PD입니다. 그니까 긴장이 풀린 나는 약하게 한숨을 쉬며 품에 손을 넣었다. 명함이 무슨 수작이야? 아니 명함이요. 명함 아이디 카드. 온몸을 관통하던 뭐야 나 지져져? 대화하자 했잖아. 나 저번에 안 지져진 것 같은데. 뭐 하는 거야 이 미친 여자야. 그만 지져. 명함? 그래. 뭐 총이라도 꺼내는 줄 알았습니까? MBS 시사부 PD 박준성? 진짜 PD였어요? 그럼 뭐 가짜 PD게? 미안해요. 하지만 그렇게 갑자기 품에 손을 넣고 다가오면 누구라도 저처럼 행동했을 거예요. 아니 여기가 무슨 미국도 아니고 내가 품에 뭐 총이 있겠어요? 꺼내려던 게 흉기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사람을 죽일 뻔해놓고 그걸 지금 사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에? 그 정도로 죽진 않아요. 제안만 하려던 거였어요. 여자의 뻔뻔한 태도에 대륙 분노가 사그라든다. 사그라들어야 돼? 화가 풀렸다는 게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였다. 나는 뭐라고 한 마디 더 하려다가 이내 한숨을 쉬며 몸에 묻은 이물질을 털어냈다. 아이씨. 그런데 시사저널 PD가 사건 현장에서 뭘 하는 거예요? 시사저널 PD가 사건 현장에서 뭘 하겠습니까? 뭐 취재 좋죠. 그런데 경찰에 신고는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경찰보다 먼저 현장에 들어와서 뭘 하시는 건데요? 그건 현장 보존! 이 여자 봐라. 기본 아니에요? 기본? 방송국 양반들이란. 양반들? 안 그래도 지금 신고하려고 했어요. 전화가 안 되잖아요. 전화가. 나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여자도 내 핸드폰을 보더니 같은 것을 떠올린 모양이었다. 혹시 이 마을에서 경찰서 봤어요? 아니요. 나는 머리를 긁적이며 핸드폰을 넣었다. 일단 여기서 좀 나가죠.
그러죠. 나는 앞서 나가는 여자의 뒤를 천천히 뒤따랐다. 그나저나 도대체 뭐하는 여자길래 이런 곳에 혼자 있었던 거지? 외곽으로 빠져나오고 여자는 답답한 듯 한숨을 크게 쉬었다. 그 표정은 어두웠지만 공포에서 비롯된 건 아닌 듯하고 마치 뭔가 귀찮은 일을 만났다는 분위기였다. 전기 충격기를 들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역시 이상한 여자다. 그래, 박준성 PD님이라고 하셨죠? 네. 그쪽은 근데 뭐 하시는 여자가 어느새 꺼내든 명함을 내밀었다. 그는 그 사무적인 태도에 뭐라고 한마디 하려다 나는 말없이 명함을 받아들였다. 아 맞아, 변호사였어. 한세희 변호사?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직업이 적혀있어 놀란 나는 다시 여자를 살폈다. 변호사같이 안 보이는데 사기꾼 아닌가? 어? 이렇게 예쁜 변호사 내가 본 적이 없거든? 이만하면 각자 소개는 한 것 같고. 그래서 저 사건 현장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이미 저랬으니까. 이것저것 조사하시던데 별다른 건 발견 못했고요? 단순 추측인데 제 경험상 저런 패턴은 보통 두 가지로 압축되죠. 종교적 타살이거나 혹은 종교적 자살이죠. 종교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다고 단정하지 봐야죠. 마시고요. 그 말에 나는 뭐라고 반박하려다 어깨만 으쓱해 보였다. 한세희는 잠시 말이 없었다. 나는 그런 한세희를 지켜보다 문득 한세희에 대해서 궁금해졌다. 젊은 변호사가 왜 이런 말까지 온 걸까? 하지만 서로의 개인사에 대해 말할 분위기는 아니었던지라 나는 그냥 한세희가 입을 열길 기다렸다. 그럼 준성 씨는 외부와 연락할 방법 좀 찾아봐요. 안개 하나 가지고 외부와의 연락이 전부 끊기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뭐 그러죠. 그럼 한세희 씨는? 전 따로 조사할 게 있어서요. 그럼 이만 마을에서 뵙죠. 아, 네? 갑작스런 작별 인사에 놀란 나에게 신경도 쓰지도 않고 한세희는 그렇게 말하며 멀어져 갔다. 뭐야? 잠시 그렇게 걷던 한세희는 잠시 멈추더니 아까처럼 현장 훼손하지 말아요. 그 삿대질하지 마세요. 제가 나이도 많아 보이는구만. 한마디 덧붙이는 걸 잊지 않았다. 거참. 나는 그렇게 사라지는 한세희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시 한세희가 건넨 명함에 눈을 돌렸다. 한세희 변호사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운 말투와 빠릿빠릿한 행동에서 그 성격이 대강 느껴진다. 젊고 건방진 엘리트라는 건가? 나는 명함을 반으로 접어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다시 사건 현장으로 팔을 돌렸다. 그 참혹한 현장을 다시 보기 싫었지만 방금 전 난리 때문에 수첩을 떨어뜨린 모양이다. 수첩만 챙기고 바로 빠져나가자. 뭐야? 현장에 돌아와 수첩을 주워든 나는 그대로 몸이 멈췄다. 나는 눈을 부비고 다시 한번 앞을 보았다. 잘못 본 게 아니었다. 거기에 왜 어린 소녀가 있었다. 나무 천국사불. 광녀였다. 그녀는 그녀는 광녀였다. 너 거기서 뭐해? 어? 너? 너? 거기서 뭐하냐고. 낮게 깔리는 그러나 명백한 호통이었다. 나는 마땅히 대응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기껏해야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앳된 소녀가 시체 앞에서 어린인 나를 혼내고 있었다. 이건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 위험해. 몰라? 위험하다고? 내가 들어도 멍청해 보이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따라와. 야, 잠깐만. 덩치에 비해 힘이 센 소녀였다. 나는 왜 이렇게 가날파? 어?
나는 뿌리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순순히 같이 가지도 못하는 실로 어정쩡한 상태로 이 소녀를 끌려가듯 따라가게 되었다. 나는 어느덧 꽤 멀리까지 끌려와 버렸다. 야, 그만 좀 해. 뭐야 도대체 너? 어? 어른을 말이야. 이름 뭐? 으이씨, 너 이름이 뭐냐고. 뭐 박준성. 넌 뭔데? 최실이. 최실이? 씨, 이름이 신경 쓰이네. 최실이? 아이폰인가? 대화하자. 그 학생처럼 보이는구만. 왜 뭐 하는 거야? 사건 현장 못 들어. 살인범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기에 살인범은 없어. 어? 뭐야? 얘 뭐 좀 아나 본데? 그래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역귀가 돌고 있어. 마을에. 역귀? 역귀? 아니, 갑자기 멈추지 말고. 역귀가 뭔데? 너 여기서 죽을 거야. 어? 살고 싶으면 나가. 나는 내 옆을 스쳐 지나가는 최시리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최시리를 붙잡았다. 야, 말을 똑바로 해줘야지. 내가 왜 죽는다는 건데? 혼이 비정상이 돼. 어? 혼? 놔. 미안. 놈들이 널 죽일 거야. 놈들? 난 경고했어. 분명히. 최시리는 낮고 날카로운 어조로 그렇게 말하며 사라졌다. 나는 잠시 최시리가 사라진 곳을 바라보았다. 그다지 긴 대화도 아니었는데 진이 다 빠진 느낌이다. 씨, 뭐야? 내가 죽는다고? 뭐야? 이거 완전 달라졌어요. 내가 왜 죽어? 나는 찝찝함과 불쾌함을 애써 털어버리고 걸음을 옮겼다. 이거 앞에 스토리만 똑같고 뒤에 완전 다르네 그냥. 아직 아침인데 너무 많은 일을 겪은 것 같다. 아침밥을 먹는 것도 잊은 채 나는 숙소로 돌아왔다. 지금으로선 배를 채우는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다만 잠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숙소 앞을 지나가는 순간 거기 잠깐만요. 내가 좋아하는 목소리인데? 이 마을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여유롭게 그지없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체린이 아니야? 체린이? 이번에 또 뭐지? 나는 지친 얼굴로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반가워요. 전 유채린이라고 해요. 안녕. 상당히 예쁜 얼굴을 가진 미인이었다. 전 메타버스에서 우리 이어졌었어. 잘 있었니? 이런 미인이 웃으면서 말을 걸어주니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무엇보다 오늘 처음 듣는 멀쩡한 인사말인 듯한 안녕하세요. 박준성이라고 합니다. 나는 마주 인사를 하며 조심스레 그 여자를 관찰했다. 대화하자 대화. 이 마을에서 처음 보는 분 같은데 여기 분이 아니시죠? 네. 외지인이요. 외지인이라. 그럼 이 마을엔 무슨 일로 오셨죠? 여행이라도 오신 건가요? 아니면 이 마을에 가족이 있어서? 갑작스런 질문 공세에 나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이건 길 가다가 만난 사람과 하는 아침 인사가 아니라 흡사 취조라도 당한 느낌이다. 좋아. 그
길을 잃었습니다. 갑자기 안개가 엄청 끼더군요. 근처에 마을이 여기뿐이라 여기로 왔죠. 그래요? 날 위아래로 훑어본다. 뭐야? 예뻐. 서울에서 내려오신 건가요? 아, 네. PD 하고 있습니다. 어허, 그렇군요. 서울에서 방송국 일을 하신다. 유채리는 마치 흥미있는 동물을 보는 듯한 눈빛을 하며 나를 살펴본다. 아니 내가 너무 민감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순식간에 워낙 많은 일들을 겪은지라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불편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나는 묘하게 흘러가는 분위기를 조금 풀어보기로 했다. 저기 유채린 씨라고 하셨죠? 근데 채린 씨도 여기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전 영환건설의 유채린 전무예요. 여기 제 전무? 명함이요. 전무야 전무. 야, 영환건설 유채린 전무. 전무? 나는 의아함을 느꼈다. 영환건설이라니 우리나라 3대 건설사 중에 하나잖아. 그런 커다란 회사에서 이런 젊은 여자를 전무로 앉혀뒀다고? 게다가 나는 그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고? 내 표정에 떠오르는 의문은 느낀 걸까? 유채리는 꽤나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인다. 피디님이랑 나중에 진지하게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가능하실까요? 나는 유채린의 눈빛을 마주했다. 진지한 이야기. 곤란하다. 난 취재를 해야 되는데. 영환건설의 전무께서 나한테 할 말이 뭐가 있다는 거지? 잠시 고민하는 나는 이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죠. 어차피 시간도 많을 것 같고. 알겠어요. 그럼 나중에 뵙죠. 자, 들어가 쉬세요.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 뒤 여관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서 나는 고개를 살짝 돌려 유채린 쪽을 바라보았다. 유채린은 어딘가 불길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아니야, 아름다운 미소야. 겨우겨우 여관으로 들어왔다. 에이씨, 여관 주인이 내 쪽을 보더니 눈을 굴리며 손짓을 해 보인다. 어딘지 모르게 재밌어하는 표정이라 느껴진다. 소식 들으셨어? 소식이요? 뭔데요? 살인 사건 말이오. 나는 순간 당황했다. 이 아저씨는 이걸 어떻게 들은 거지? 한세희 그 여자가 알린 건가? 지금껏 폭력 사건 하나 없던 곳인데 살인이라니. 잠깐만, 그 폭력 사건 하나 없는데 당신 앞니는 왜 나갔어요? 이 인간 이상해? 손님도 몸 조심하시오. 해지면 돌아다니지 마시고. 네, 그래야겠네요.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이 좁은 마을에서 범인이 어디로 숨겠어? 뭔가 지금 눈빛이 뭐 이상해. 이미 마을에서 힘 좀 쓰는 사람들이 수색 중이니 곧 잡힐 거야. 나는 여관 주인의 말을 곱씹었다. 마을 사람들끼리 일을 해결하려는 걸 보니 결국 경찰과 연락할 방법은 없었던 거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일반인들이 나서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뭐라고 대답할까요? 충고, 맞장구, 끼어들지 말자. 나라면은 최대한 나처럼 해봅시다. 저라면 안 끼어들 것 같아요. 저는 끼어들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나는 채린 씨랑 지금 머릿속에는 채린 씨밖에 없어. 그래서 굳이 끼어들지 맙시다. 이 사람 뭘 하든 간에 저는 안 끼어들게요. 됐다. 괜한 오지랖은 부리지 말자. 나는 여관 주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그대로 카운터를 지나쳤다. 계단을 오르던 또 뭐야? 그리고
2층 복도 바로 끝에 조심스레 몸을 내밀고 있던 한 소녀와 눈이 마주친 채 잠시 서 있게 되었다. 어? 여자치고 훤칠한 키가 인상적이었다. 나도 남자치고 작은 키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칫 올려다볼 정도다. 무슨 모델이라도 되나 싶었지만 키와는 달리 앳된 얼굴은 이 아이가 어린 소녀라는 걸 알려주고 있었다. 얘는 되게 가지같이 생겼어. 그죠? 가지가 이렇게 힘을 얻어가지고 사람이 된 느낌이야. 고등학생쯤 되려나? 뭐야? 그 소녀는 날 보더니 그대로 굳어버렸다. 흡사 무서운 괴물이라. 나는 잠시 내 얼굴을 살폈으나 겁을 집어먹을 만한 모습은 아니었다. 내 얼굴이나 체형도 무섭게 생긴 것하고는 거리가 뭔데? 아닌가? 하다못해 키조차 이 소녀와 큰 차이가 없고 그건 아니야. 난 다시 소녀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굳어있는 모습이 덩치만 큰 초식동물 마냥 조금 안쓰럽게 보인다. 아씨 어떡하지? 살펴보자. 대화를 하면 얘 무서워할 것 같아. 키가 170 후반이라고? 꽤나 하지만 맑아야 할 그 눈엔 생기가 없다. 그건 단순히 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은 아닌 듯하다.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건가? 아이씨 대화해야 되네. 저기 안녕하세요. 여기 여행이라도 내가 뭐 했어? 내가 뭐 했냐고. 이상한. 오씨. 3층으로 올라갔다. 아이씨, 많은 일을 겪었다. 아직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난 죽을 것 같다. 나는 피로한 몸을 추스르며 내 숙소 복도를 향해 들어섰다. 아쉽다. 부딪혔으면 좋았을 텐데. 손님인가? 이거 잘 선택해야 되는데. 같은 쪽으로 비켜줘야 돼. 그래야 운명이야. 오른쪽. 동시에 여성은 나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왼쪽으로 길을 비켰다. 동시에 여성은 나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나는 뒤로 조금 물러섰다. 안녕하세요. 네. 다소 뻘쭘한 상황에서 우리들은 어색한 인사를 나눴다. 이런 분위기 싫어하는데. 나는 일단 대화하자. 나는 좁은 복도 한쪽에 완전히 몸을 밀착시켰다. 그리고 여성을 향해 지나가라는 손짓을 해보였다. 대화는? 대화는? 저기 저는 박준성이라고 합니다. 전 선아리라고 해요. 저 이 마을에는 혹시 무슨 일로? 그냥 요양차 근처에 왔다가 안개 때문에 길을 잃어서요. 그러시구나. 준성 씨는요? 어머, 준성 씨래. 저는 PD입니다. 여기 제 명함이요. 시사부 PD? 네. 뉴스 트레이스라고 들어보셨어요? 거기 제가 만들고 있어요. 그거 유명한 프로 아닌가요? 뉴스 트레이스 아세요? 물론 알죠. 그런데 PD님이 이런 외진 곳까진 무슨 일로?
아, 근처에서 조사할 게 생겨서요. 근데 오길 잘했네요. 취재차 근처에 왔다가 안개 때문에 길을 좀 잃었어요. 저런. PD시면 엄청 바쁘실 텐데 곤란하시겠네요. 뭐 그렇지만도 하나요? 어쩔 수 없죠. 기왕 이렇게 되었으니까 뭐 좀 쉰다고 생각하죠. 그러고 보면 난 애초에 왜 선아리 씨를 불러서 온 거지? 제가 너무 붙잡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전 이만. 갔다. 묘한 일이다. 평소라면 하지도 않았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나는 선아리 씨의 뒷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뒷머리를 북북 긁으며 북북북 내 방으로 향했다. 어느덧 저녁이 되고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다. 묘하게 몸에 힘이 없어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니 지금껏 한 끼도 안 먹었음을 깨달았다. 나는 여관 주인이 추천했던 삼색 식당으로 가서 간단히 끼니를 때우기로 했다. 식당에선 이미 오늘 일어난 살인사건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좀 이상한 점이 있다면 살인사건을 말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무서워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공포도 혼란도 없는 건조하고 담담한 어조로 흡사 연기 못하는 배우의 대사를 듣는 느낌이다. 이 좁은 마을에서 옆집 이웃이 죽었다. 근데 저렇게 감정 없는 사람처럼 대화를 가능할까? 거기에다가 단순한 내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사건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내 쪽을 의식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건 지나친 생각일까? 그게 아니라면... 저녁을 먹고 숙소로 돌아올 때는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다. 긴 하루였군. 나는 중얼거리며 겉옷을 대충 벗어던졌다. 그리고 곧장 담요에 앉아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둘러보았다. 다시 봐도 참혹한 시체다. 먹은 게 올라오는 것 같아 핸드폰을 저쪽으로 던져버렸다. 피디로서 뭔가 큰 건수를 잡았다는 흥분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끔찍한 사건을 목격한 것에 대한 정신적인 후유증이 동시에 휘몰아쳐 날 급속도로 피로하게 만든다. 나는 크게 한숨을 쉬며 담요에 몸을 던졌다. 집에서 쓰던 침대보다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녹아 흘러내릴 정도로 편하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탐문을... 나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자기에 좀 이른 시간이었지만 눈을 감고 좀 쉬기로 할까. 뭐야? 악몽을 꾼 듯한 기분을 느끼며 나는 눈을 떴다. 뭐야, 난 물음표야. 어찌된 영문인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 가슴을 아플 정도로 때려댄다. 나는 아픈 가슴을 꽉 쥐고 크게 숨을 들이내쉬었다. 여긴 전파가 터지지 않으니 전화할 리는 없다. 그러다가 알람을 맞추는 게 없는데 핸드폰이 울리고 있다. 나는 잠시 기다렸다.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담요 옆에 뒤집어진 핸드폰이 보인다. 뒤집어져 있어서 핸드폰이 화면이 안 보였던 걸까? 지금 몇 시? 6시 66분. 존재할 수가 없는 시간이 핸드폰에 표시되어 있었다. 기분이 나빠져서 핸드폰을 던지듯 내려놓았다. 주변을 돌아보았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어두운 방이니 물론 주변이 안 보이는 건 당연하지만 이건 그런 감각이 아니었다. 어느 정도 눈이 어둠에 익숙해질 지금도 이질감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마치 텅 빈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기분. 뭐야? 나는 몸을 제대로 일으키지도 못한 채 중얼거렸다. 등에서 식은땀이 흐른다. 괴상하게 안개 낀 도로도, 거기에 이상한 마을도, 심지어 살인 현장까지 경험해봤지만 이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어긋남이었다.
갑자기 억한 냄새가 풍긴다. 그 어디서 맡아보지 못한 기묘한 냄새였다. 나는 입을 틀어막은 채 주변을 다시 천천히 살폈다. 어쩐지 주변 공기가 끈적해진 느낌. 그게 불쾌해져서 손으로 양팔을 비볐다. 저쪽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방에 급작스럽게 차가운 안개가 맴돌더니 그 안개를 헤치고 누군가가 천천히 벽에서 흘러 나왔다. 사제복을 입은 큰 키의 남자였다. 여자 아니야? 입술이 여잔데? 남자는 마치 벽을 통과하듯, 아니 진짜로 벽을 통과했다? 누구 해선 안 될 말을 했다는 느낌에 휩싸여 말을 끝까지 내뱉지도 못한다. 뭐야? 이윽고 반대쪽 벽에서도 사제복의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자세히 바라보니 사제복 안쪽에서 검은 안개가 스물스물 피어오르고 있다. 두 남자들은 나를 둘러싸듯 내 양옆에 섰고 나는 가만히 볼 뿐이었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 나는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사제복을 남자들에게서 뻗어나온 안개가 마치 촉수처럼 날 붙잡고 그대로 바닥에 처박았다. 인정사정 없는 그 행동에 나는 순간 숨을 쉬지 못했다. 박준성,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건가? 뭐야? 누구쇼? 맙소사, 자네의 첫 질문이 그건가? 기이한 존재가 물었다. 목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쥐어짜여지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그래요.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간신히 용기를 짜내 물어본다. 착각일까? 그 존재가 비웃는 듯한 느낌이 든다. 너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그래, 입회자라고 부르게. 입회자요? 어떤 것을 입회한다는 겁니까? 신심 행사를 입회하고 있네. 신심이요? 자세히 알 필요는 없네. 그저 자네를 위해 준비된 행사라고 보면 돼. 입회자는 그렇게 말하며 또다시 비웃는 듯한 느낌을 풍겨왔다. 위험하다. 이 자와 대화를 하면 할수록 느껴진다. 나는 지금 대화하면 안 되는 존재와 대화하고 있다. 저를 위한 행사라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간단한 룰이네. 이 마을은 악마 부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마을이고 자네는 그것을 위해 선택된 소중한 존재지. 그런 자네를 위해 5명의 암컷들을 준비했네. 아마 이미 만나봤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땠나? 마음에 드는 자가 있던가? 아니 그걸 물으신다면 아니 그것은 그 암컷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마음에 드는 그 자를 암컷이라니 그 제 아내가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수컷으로서 나쁜 일은 아니지 않은가? 그렇긴 하지만 그런데 한 가지는 명심하게. 그중 한 명의 불청객을 제외하면 그 암컷들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그 다른 종족과의 연애도 해보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부터 도대체 무슨 소리를 처절할 정도로 말을 더듬거리는 나에게 입회자는 고개를 설레설레 쳤더니 천천히 다가온다. 직접 보도록 하게. 입회자가 내 머리 위에 손을 얹는다.
그리고 나는 어느덧 문 앞에 서 있었다. 나는 그것이 현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이건 그냥 환상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문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뭐야, 천국의 문인데? 문이 열렸다. 그리고 나는 들어갔다. 뭐야? 나는 지옥 한가운데 서 있었다. 어째서 이곳이 지옥임을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곳은 분명 지옥의 한가운데였다. 순간 머릿속으로 수많은 지식이 흘러들어왔다. 나는 천재다. 죽음, 축제, 행사, 안개, 7개의 대죄를 지배하는 7마리의 악마, 그리고 탐욕의 악마의 죽음. 7마리야. 전작에는 5마리였잖아. 4마리였나? 아무튼 악마 숫자가 늘었어. 5명의 여자들이 마을로 들어서고, 사실 그들은 탐욕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마물. 그만! 머리가 아프다. 나는 머리를 감싸진 채 눈을 감아버렸다. 그러나 마치 뇌를 기어다닌 벌레처럼 그 이미지들은 내 머리에 가게 되듯 떠올라 사라지질 않고 그 불쾌한 기분은 이내 끔찍한 두통으로 이어진다. 뇌가 타버릴 것 같다. 갑자기 쏟아진 지식들을 뇌가 받아들이지 못하자 이제 눈이 뜨거워지며 온갖 추악하고 역겨운 영상들을 강제적으로 재생하기 시작한다. 분노, 공포, 세욕, 현혹, 교만, 슬픔, 식탐, 벌레, 나태, 역병, 질투, 복수, 그리고 이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탐욕. 느껴보지 못한 역겨운 감각이 목구멍 언저리부터 꾸물대며 올라온다. 나는 참지 못하고 구토를 시작했다. 담요에서 뛰쳐나가다 한 번, 그대로 엎어져 바닥을 기다가 2번, 몸을 일으키며 또 한 번. 나는 토쟁이가 되었다. 이러다가 내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구토를 한 뒤 나는 그 자리에 쓰러졌다. 네, 너희들이 행한 대로 즐길 것이다. 너희는 돌이켜 후회하고 모든 희망에서 떠날지어다. 이상 그분의 전원이네. 부디 즐겁게 즐겨주기를 바라지. 이 패자의 목소리가 흐릿한 의식 속에서 지나칠 정도로 또렷하게 들린다.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나는 그대로 정신을 잃어버렸다.